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채 PD입니다. 요즘 거리를 둘러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까지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메르스 확진자가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 불리던 부산에서 어떻게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걸까요? 부산시 보건당국의 허점은 없었는지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박 씨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다 진료를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약 타가지고 귀가하셨거든요. 동아대병원 측은 고열 외 다른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박 씨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걸까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박모 씨가 입원해 있는 부산의료원. 박 씨는 이곳에 격리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친척 병간호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 침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메르스 14번 확진 환자를 통해 박 씨가 감염된 것입니다. 처음 박 씨를 진료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문은 굳게 닫힌 상태인데 박 씨는 지난 3일 이 병원에서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박 씨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보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건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350만 도시에 열나고 이런 분들이 메르스 같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다 이게 의심 환자의 이런 기준에 안 들어가면 똑같이 대응을 다 못 해준다는 그렇죠. 결국 박 씨는 직접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메르스 14번 확진 환자의 옆 침대에서 3일을 보냈던 박 씨. 이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감염내과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확인한 박 씨의 체온은 38.7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 갔다가 이제 뭐 왔다고 네. 경로가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분에 대한 문진도 이루어졌습니까? 문진 그쪽에 대한 문제는 이제 경로를 다 그거 얘기를 들으셨죠. 아, 얘기를 다 문진을 하시면서. 들으셨어요? 예. 그 메르스 관련해서 이제 네.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진료했었나요? 처음에 왔을 예. 때 예. 그때 소견서를 들고 오셨거든요. 예, 그 내과에서 상황을 소견서를 보시고. 갖고 왔던 예,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 보고 예, 이제 진료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지침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예.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지침을 살펴보면 의심 환자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지역을 방문했으며 발열과 함께 폐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둘째, 중동 지역 의료기관 직원이나 환자 또는 방문자며 발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확진 환자와 접촉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은 박 씨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과 병원 측은 이 박 씨가 메르스 의심 환자 기준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씨를 메르스 의심 환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자를 놓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박 씨는 3일 후에 메르스 확정 진단을 받게 된 것일까요? 박 씨가 간호했던 친척은 다른 병으로 사망했고 경기도 부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며칠 후 부천에 있는 보건소는 사망한 친척을 함께 간호했던 조카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산시에 알렸고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박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동아대병원을 다녀온 3일부터 5일까지 박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격리 조치도 받지 않은 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이 기간에 박 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까요? 부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시는 박 씨가 3일 동안 접촉한 사람이 모두 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동선을 살펴보면 인근 병원에서 응급실까지 한 번, 응급실에서 집으로 갈 때 한 번, 총 2번의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제공한 자료에는 택시기사는 1명뿐입니다. 나머지 1명의 택시기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택시 한 명 찾았습니다. 두 분이 계셨죠? 근데 한 분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들어오는 차는 찾았죠. 5대를 특정해가지고 찾았는데 나가는 차 못 잡고. 부산시는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 박 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간 택시기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운전대를 잡고 부산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박 씨가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오기까지 접촉한 사람을 불특정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KTX 탑승객은 파악했지만 아직 지하철 탑승객은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탔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동 감시를 좀 해달라. 열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지금 한 라인을 개설했거든요. 연락만 해주시면 888-3333이 우리 메르스 부산 그러니까 해주시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르스 확진자 대부분은 치료나 병문안 등의 목적으로 서울의 감염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삼성의료원이나 27개인가 28개 발표된 거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열나는 사람은 병원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침이 있으면. 그 진짜 큰일이라서 그 사람 찾는 일에 지금 바쁘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이걸 찾으려고 털어놓으니까 저걸 터는 게 그 사람들 털으라고 털 거예요, 사실은.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산시. 메르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최원호 아나운서, 네. 현재 부산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현재 부산시는 김해공항과 부산역 등 이 주요 진입 거점에 설치된 5대의 발열 감지기 외에도 10대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택시의 내부 손잡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시의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역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먼저 이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이때 사용한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휴지가 없을 때에는 옷소매로 이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꼭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네, 부산시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검진 체계와 소독 관리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부산엔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해야 할 커다란 현안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아주 오랜 세월 불안에 떨게 만든 문제인데요. 현우 씨, 뭔지 기억하나요? 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텐데 뉴스를 많이 본 사람들 다 알겠죠. 고리 1호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이 원전 특별시라고 할 만큼 원전이 많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 지난 부산나우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내년 6월이면 가동 기간이 끝납니다. 이것도 연장 가동 중이라는 거 혹시 최원호 아나운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설계 수명 30년이 끝났는데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 노후 원전이다 보니 시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 1호기를 또다시 재연장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번 달 결정됩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해 부산의 시민단체, 학계, 정치계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시민들도 가세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당역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혜찬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채 PD입니다. 오늘 어떤 행동 하시는 건지. 오늘 저희들은 여기에서부터 얼숙도 하구뚝을 걸어서 얼숙도 생태공원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건가요? 오늘 한 40~50명 정도 되겠네요. 오늘 날이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시민행진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고리 원전이 있는 길천 마을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5km씩 행진하며 7개월 동안 부산 전역을 걸어왔습니다. 고리 1호기 폐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폐로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는데요. 오늘 모임엔 특별한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아이가 5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이 부산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또 대를 이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같이 그렇게 고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원전 문제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원전에 반대하는 게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배운 사람들의 교양이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젊은 학생도 참석했네요. 네, 원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더라고요.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라든지 그럴 때 원전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됐듯이 이번에 고리 문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은 정말 부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행진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 원전 이제 재연장, 가동 재연장하는 게 다음 주쯤 결정된대요. 그래서, 여기에요? 네, 그래서 반대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분들이. 저도 반대해요. 그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 그게 없어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좀 그쪽이었으면 더 좋죠. 솔직히 일단 뭐 안전적으로는 아무래도 그거 한다 하시겠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고 또 생활 공간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좀 불안하죠. 고리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데는 끝없이 일어나는 원전 사고에 있습니다. 특히나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난 사고는 지금까지 130여 건, 전체 원전 사고의 20%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한두 달 내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고리 3호기 배수 펌프에서 불이 났고, 지난 5월에는 고리 2호기 터빈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정치계 등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120여 개의 단체가 모여 고리 1호기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1차 수명인 30년이 지나고 10년을 연장해가지고 지금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걸 또 정부 쪽에서 10년을 다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이런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을 넘겨 현재 38년째 가동 중입니다. 블랙아웃 사태까지 겪으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고리 1호기. 10년을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가 오는 18일 결정됩니다. 한수원이 재연장 신청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지난 4월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고리 1호기 폐쇄를 확정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당도 적극 나서고 있고 야당도 다 부산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아마 11일쯤 국회 산자위원회에 이 내용 자체를 질의 형태로 아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시민 행진은 이번 모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고리 1호기 폐쇄가 결정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이 가동 중인 부산. 노후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전 사고의 무서움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노후 원전을 가동하느냐 마느냐, 부산 시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원 측에서는 10년 더 연장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후쿠시마 원전도 사고 나기 하루 전까지 사고가 날 것이 뭐 거의 1000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다 이야기를 했고, 사고가 나고 나서는 책임을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고리 1호기는 저희 부산 시민들은 40년까지를 쓰기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50년까지 쓰게 한다면 그동안에 정말 어떤 일이 있을 수 모를 것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5년 전후에 한 번씩 엄청나게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원인으로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이 원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강 PD, 만약에 한수원이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건 또 지켜봐야 하는데요. 만약 재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을 따져서 재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연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일에 한수원이 재연장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아야 폐로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니까 폐로가 결정 났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강 PD, 전문가들은 폐로의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49대 51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폐로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폐로를 하는 게 맞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산자위의 한 의원이 고리 1호기 폐로가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식 발표는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폐로 여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부산 나우도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 강 PD, 이 사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해였는데 연초부터 암초를 만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동안 지원해오던 예산을 갑자기 절반 가까이 깎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축제 준비로 분주해야 할 영화제가 오히려 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 부산나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 한국 영화의 밤 행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한국 영화의 밤을 함께 진행해온 영화진흥위원회와 부산국제영화제가 따로 행사를 여는 바람에 반쪽짜리 행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4월 말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올해로 개최 20년의 성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와의 갈등 속에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사태 이후 영준이 김세훈 위원장과 이용관 영화제 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도부 의원의 주재로 문화관광부와 부산시까지 참여해 최근에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모에 참가한 영화제의 지원 금액이 대부분 늘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만 유일하게 14억 6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무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좀 뭐 섭섭하고 뭐가 이 현실이니까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화제는 치러야 되고 그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지금 재검토를 해 나가면서 영진이나 문광부나 시의 예산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것을 건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갑작스런 예산 삭감은 부산국제영화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이 같은 예상치 못한 결정은 보복성 정책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고 지난해 이후에 벌어진 다이빙벨 상년 이후에 연속적인 어떤 사안으로 파악해야 된다. 작년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부산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다이빙벨의 상영 중단을 요청했지만 표현과 창작의 자유 문제를 들어 영화인들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다이빙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다이빙벨이라는 어떤 그 문제적 사안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나왔는데 그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중립을 얘기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참가 작품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상영 결정이 됐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언론과 관객들의 큰 관심 속에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영화제에 대한 갑작스런 감사를 벌였고 영화제의 회전문 인사와 사업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황한 영화제 측에서는 부산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지적 부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영화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의 갈등이 채 봉합되기도 전에 부산영화제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영준이가 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발표한 겁니다. 지역의 학계와 문화계는 20주년을 맞는 부산영화제 위기 상황에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200여 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영화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적각 원수항 복구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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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국민적인 자부심이고 자산입니다. 유네스코의 영화 창의 도시로 부산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지금 창조 경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원이 오히려 뒤따라야 되고 확대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융성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 가운데 예산 삭감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은 어떤지 관계자를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 우리 영화발전기금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공모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공모제 시행 시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이제 또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어떤
부산 영화제에 너무 43%가 집중되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성장, 발전하려는, 발돋움하려는 그런 영화제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준이의 해명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국비 삭감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원금 삭감이 있을 경우 영화제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6억 원을 넘게 줄이면서도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화부를 통해 가지고 그 2015년 개최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을 하고 기재부로부터 그 개최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그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정부의 지원금이 15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이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뭐 예산을 뭐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정부의 그 정책이 조변석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정치인들도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영진이와 영화제의 중재 역할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띠는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부족한 예산만큼 또 보전을 해주면 총 사업비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부산국제영화제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 영준이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제영화제 육성 예산 35억 원 가운데 29억 원을 지원하고 6억 원을 남겨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산국제영화제 삭감된 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사용 용처는 아직 결정된 건 없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관계부처하고 뭐 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 위원회도 조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칸 영화제나 독일 베를린 영화제 등 세계적 영화제들은 국가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했지만 예산 규모에 비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지난 3일 부산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삭감된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해 영준이를 방문했습니다. 영준이 김세훈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위원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국제영화제를 공모 형태로 해서 다른 영화제와 나눠주기 식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국가적인 영화제로 세계영화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차제의 금액의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 전에 이루어지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에는 영화인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 시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영화 팬들의 열정과 지지가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국제영화제를 키우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 가능한 영화제로 유지 발전시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브랜드가 아니고 국가의 브랜드로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또한 그 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라든가
또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 이러한 세계적인 영화제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걸 하루아침에 정부가 이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산 시민들 대부분이 분노하고. 1996년 아시아 영화의 변방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는 단기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영화와 영화인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으로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영화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그 중국발 뉴스들, 더군다나 영화에 관련돼 있거나 애니메이션에 관련돼 있거나 또는 영화제에 관련돼 있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소위 말해서 입에서 억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그 지원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과연 이런 큰 거대한 공룡 집단하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제끼리 어떤 그런 퀄리티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산국제영화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해 다이빙벨 사태 이후에 부산국제영화제와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온 부산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산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취재진은 부산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3억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이제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주년을 맞아 위기에 직면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시민들은 이번의 위기가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는 성장통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압박을 해오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단순히 예산 문제라면 그건 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것을 누구도 비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단순히 부산만의 것이 아니라 한류를 비롯한 아시아를 리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면서 지금 칸느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때가 올 때쯤 되면 발목을 잡으니까 저희들이 세계 1위권, 2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하루빨리 부산국제영화제에 삭감된 예산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건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예산 가운데 6억 원을 남기고 29억 원만 영진위가 예산 집행을 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재공모를 통해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영진위가 난색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반납해도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영진위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진위가 이번 예산 삭감 사태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부산 시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부산시도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부산의 뜨거운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